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제가 대학에서도 취업 전담 교수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대학 이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강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로백서라는 책 외에 10여 권을 쓴 작가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만여 명의 학생들과 청년 기업가들까지 상담을 해왔던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보시는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이기도 하고, 이런 멀티 엔잡러로도 활동하고 있는 취업진로 전문가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고도 성장기여서 일자리 잡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직장을 못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제 능력이 부족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진로와 직업적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를 좀 높이 평가해 줬던 회사가 채용 전문 기관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채용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여 년이 넘게 되었고, 다양한 어쩌면 한 가지 일을 했었더라면 그런 경험이나 연륜들이 쌓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제가 갈등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의 자산이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로는 이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사실상 우리가 삶에서 나아간 모든 길,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진학으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진학, 또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원이나 석박사 과정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 쌓기, 이런 부분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로는 때로 우리의 어떤 삶에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취업하는 과정, 직업을 찾는 과정 역시도 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로는 누군가에게는 일관되게 하나의 길로만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변화무쌍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로에는 성장도 있고요. 때로 퇴보도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모두 이제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을 진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는 진로는 어떤 특정한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이런 진로 설계에 유관한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안 나와서 제가 한번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서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하자면, 자기를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50%가 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싶은데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분석입니다.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잘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 걸 나는 못 찾았으니까 이 생방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몸으로 부딪혀 나가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꿈과 진로는 일정 부분에 같은 부분도 있고요. 전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분을 하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꿈은 조금 이상적인 이런 부분이 있고요. 진로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을 따라야 할까, 현실을 따라야 할까 이런 갈등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도 강연을 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꿈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여러분 현재 상황이나 조건이 도저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제 현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현실을 묵묵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또 꿈의 접점을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여러분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라면요. 원칙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취업 시장이라는 사회로 이제 나온다라면 몸값이라는 걸 평가를 받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때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되 그 시장에 내놓으셔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나를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가 기업가가 여러분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죠. 충분한 역량이 된다면.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들이 나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이 이제 연봉을 책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게 또 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적성 검사를 보고 정말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라고 하면 적성 검사를 보고 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 검사를 통한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몸으로 부닥쳐 보려고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내가 20대 20살의 남자 대학생으로서 절대 안 할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하나는요. 정말 20대 남자 대학생이라고 하면 안 할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리스트를 한번 목록을 적어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 미용사가 나오길래 방학 때 200만 원을 들여서 피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20대 남자는 본인밖에 없었던 거죠. 19명은 원장님이신 거죠. 원장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너 파트타임 가능하냐라고 해서 오니까 고객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오는데 파트타임으로만 일을 하는데도 200~300만 원이 나온다면서요. 취업이 안 되는데 교수님 그냥 학교를 계속 안 다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전공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일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럽의 최고의 강대국은 어디냐?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하고 가서 유럽에서 경력을 쌓아서 온다라면 안티에이징 이런 산업들이 또 하나의 대세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열심히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이제 진로 교육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진로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진로는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에 보면 지적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날카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있는데요.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현장 경험은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면서
하면서 때로 모른다라면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경험을 부딪혀 나가려고 해야 되고요. 근데 경험에서 대체로 위축되는 현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아무래도 친구나 부모님과 만났다라면 성인이 된다라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오히려 보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와 성향과 그들의 만족, 바라는 기대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걸 맞춰가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게 삶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요. 저도 20살 때 친구들이요. 그렇게 있었지만 해외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에도 만난 친구도 있고 외국인하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언제 어디서 여러분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생각을 넓게 보시고 바운더리를 학교 안에 내 조그만한 테두리 안에 두지 마시고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시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있고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조금 더 넓게 큰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요. 항상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볼 수 있죠. 재난 상황이죠. 모든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어떤 이야기들도 안 들어오고 급하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1, 2학년 때 준비해 놓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닥치면 여러분이 위기에 급박함, 불안감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 불안이 이제 잠식을 하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이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불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닥쳐서 갑자기 여러분이 어떤 역량을 쌓는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자세는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시고 그 위기 상황에서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일단은 부딪혀 나가면서 저는 배우길 권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학교 안에서 갇혀가지고 무언가를 더 쌓는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더 쌓는다라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요, 물론 때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현장에서 부닥쳐 나가면서 사회로 나와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배워 나가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요. 간단하게 보면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른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온 학생일수록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요. 물론 대기업은 훨씬 더 낫긴 하겠지만 심지어 그 대기업조차도 대단히 허술하고 경직된 문화의 보수적인 체계, 물론 과거보다는 좋아졌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특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망감이 더 클 수가 있고요. 바로 사표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더 작은 회사에 있으면 더 불안하고요. 더 안 좋은 조건에 더 열악한 그 문화에 있다 보면 훨씬 더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사회구조적으로는 그런 경직된 문화들을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조직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조금 더 프로페셔널리스트는요. 조직에 기속된 사람이 아니라 과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요즘의 핵심이 이제는요. 어떤 조직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과업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완벽하게 수행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놓여진 어떤 특정한 조건 하나만 바라보고 내 현실이 이렇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서 저는 이상을 한번 만들어가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을 이직을 하는 것 자체가 시선이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사실 있었고요. 아마 이직을 3번, 5번 정도만 해도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엔잡러라고 해서 프로 엔잡러라고까지 해서 사실 존중해주는 문화가 생겼죠. 실제로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교수, 기업가 경영인, 전문 경영인을 요청을 해도 제가 이제 거절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요, 비우카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우카 시대는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성의 이제 이니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 조장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 그러다가 대학 못 들어간다, 대학 못 들어가면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은 거지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요.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너 그렇게 취업 준비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취업도 못하고 백수 된다, 히키꼬모리 된다, 이렇게 이제 윽박 지르고요. 또 옷을 요즘 말로 하면 꾸리게 입고 다닌다, 안 좋게 입고 다닌다 이러면 패션이 그래가지고는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 몸이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산업이 있고 패션산업이 있고 취업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사람을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불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온갖 뉴스에서 불안한 뉴스들만 나오다 보니까 너무 불안에 잠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직장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나가시는 게 되게 좋고요. 지금의 시대는 어떻냐면요, 저도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처음에는 정규직을 원합니다. 근데 역량이 생기는 순간 정규직을 거의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프리랜서라고도 하고 엔잡러도 인디 워커라고 하는데요. 인디 밴드처럼 독립적으로 하는 하는 사람들이죠. 1인 기업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로 미래는 이런 능력 있는 개별적인 조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잠식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 나가시길 권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한 대학교 교수님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 교수님이 이제 취업 진로 교과목을 맡으셔서 이제 질문을 낸 거예요. 질문에다가 앞으로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써봐라. 그 근거를 직업적, 사회적 변화 요인에 따라서 쓰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엉뚱한 답변을 줬는데 점수를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이 친구의 답변이 앞으로의 유망 직업은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의 세상에 유망이라는 단어는 통하지 않는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안전한 곳만을 찾아가는 것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유망하지 않은 직업이다. 100점 아닙니까? 100점. 저는 이 친구 A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안에서 확고해지는 것, 자신의 길을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찾은 직업이야말로 유망 직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유망 직업은 없다라고 봅니다. 유망 직업이 아니라 인기 직업이나 유행 직업이죠. 특정한 시기에 어떤 직업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떤 특정한 직업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 과거에 이제 틀에 얽매여 있거나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길을 따라서 묵묵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업혁명에서부터 1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한다라면요. 가장 이제 기업에서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스펙을 위주로 과거에는 채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스펙은 그런 지금에 말하는 취업 스펙 9종 세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2년제 나왔느냐, 4년제 나왔느냐, 석사냐, 박사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려면 공부하라 이런 말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좋게 연봉이 20-30%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90%를 그런 스펙이 높은 인재를 채용했다라면요. 제가 채용했던 기업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특정 5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빼달라고 말하다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자격 요건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다가 그들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역량 중심에 이제 채용을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한 바스켓에 다 담지 말라고 했잖아요. 스펙 위주로 채용하다가 이제 역량을 20%, 30%, 40%, 50%, 지금은 60% 이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 출석부를 신입사원들 주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어학 점수에서부터 자격증까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말도 안 되는 나이가 30이 된 학생들도 있고요. 토익 점수가 600점인 학생들도 있고요. 잘 없는 학생들도 있고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뭔가 자꾸 쌓는 거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변화에서 융통성, 융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를 둘러싼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변화는 왜 일어났는가,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변화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은 어디 있는가, 변화에서 기회를 찾은 사람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지금은 청년 기업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나가는 청년 기업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웠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다들 어떻게 하면 마스크를 빨리 구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면요. 이 청년은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마스크가 생산이 되고 있고 누가 이제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마스크 공장을 6군데를 찾아가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스크 공장이 다 생산 방식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이 리본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리본이 달려 있는 게 50 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공통점이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본드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요, 몇 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를 봤을 때 우크라이나 세태든 무엇이든 간에 들여다보셔야 돼요.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삶은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도서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이라도 세상 변화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긴 한데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영업 마케팅이 가장 많이 뽑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가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마 친인척의 영업 마케팅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다 들 겁니다.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만약에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까요? 아닙니다. 저돌적으로 무언가를 부딪혀 나가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쌓아 나가야겠죠. 근데 그 반면에 그런 상품들을 만드는 개발팀이 있어요. 개발이나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 일을 한다, 여러분이 선택한다라면 그쪽은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트렌디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성실하고 착실하고 뭔가 꾸준하게 누구든 간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 기업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남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다르게 주장을 하고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걸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따라가야지 특정한 어떤 직업이 좋으니까 거기에 간다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학교 내에서도 이제 진로 교육이 자리 잡아서 다행이다 싶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은 저는 몸으로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입, 수능 중심으로 이제 체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들어보니까 아예 체육 수업도 계속 없애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스포츠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주 4일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노는 게 진짜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지 몸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몸이 가장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잘 할 수 없는 칼이나 불이나 대패 도구나 이런 아주 위험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몸을 체험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험, 직업체험, 그 다음에 기업 탐방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학생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학교 바운더리 안에 있거든요. 특히 모범생일수록 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면 탁 숨이 막히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언컨대 틀이 없다라고 봅니다. 뉴스에서 보면 끝도 없이 여러 가지 창의성이다, 이제는 인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저것이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는, 또 기업마다도 보시면 인재상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정말 지금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고 그 변화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정해진 틀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정해진 틀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공부해서 조직에 와서 충성하는 로열티가 있는 인재들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기업들은 정말 똘끼가 충만해서요. 자기가 남다른 것들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춘 인재들을 선호한다라고 실제로 인사 담당자와 경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과거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있다라면 안 되겠죠. 저는 인재상을 이야기할 때요.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한 방송에서 그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인재가 도대체 어떤 인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좀 달란트가 나름대로 모두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아주 많고 또 크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부럽죠. 어렸을 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달란트가 작아도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달란트가 남이 이만해도 내 달란트가 이만하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내 거는 이거밖에 안 돼. 가 아니라 이걸 뚫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한 어떤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만 좋은 게 존경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회, 그런 사회가 저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터 드러커 같은 경영학자는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핵심 인재들은 목표를 달성해내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이제 세로 축의 과제가 난이도가 낮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아주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 그 다음 여러분 역량이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여러분 역량이 아주 높은 수준.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신입이라고 하면 역량이 낮은 수준이겠죠. 근데 과업 수준은 높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압박감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대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직무의 대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책으로나 유튜브로나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압축적으로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도구가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감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구를 잘 써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들은 도구를 다루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구를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앞서 있는 사람들, 건축 분야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만 여러분이 조금만 빨리 배워도 훨씬 더 빠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이 해왔던 과업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해왔던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던 과업도 살펴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어려운 역량들을 빠르게 습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신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은 그 전문가들도 여러분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외국계 회사에서 나중에 엔지니어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문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몇 개만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막 뭐라 합니다. 너 대학 나왔어? 이러면서 욕을 이렇게 막 하십니다. 뒤에 단어를 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뉴얼은 이제 기계 도구나 이런 매뉴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장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저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장님이 하던 일이나 차장님이 하던 일을 물어보거든요. 예, 제가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연봉 올려줄 테니까 대리로 하고 저걸 이제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차장님이나 부장님을 자르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걸 이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직무가 아주 고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에서 처음 배우기 시작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전문가들 다 뛰어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기부터 하나씩 다져나가시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어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직장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뭐 보수가 많은 길을 뭐 꽃길로 여러분 표현하면 큰 대로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 오솔길, 좁고 불편해 보이는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좁은 길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큰 길로 가려고 하니까요, 문지기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해놓은 게 없다.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좁고 불편한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었는데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원망했죠. 부모님도 원망하고 학교도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하고 제 자신도 원망하면서 왜 이 비바람 치는 폭풍우 속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버려두느냐라고 해서 되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광야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저보다 어쩌면 먼저 갔던 친구들이 나중에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라든지 심지어 대기업 임원이나 사장들이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강의를 들으러 오거나 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좋은데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도 사실 목적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 길을 묵묵하게 가다 보니까 그 길에서 이제 마주치게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역량도 쌓이고 그리고 삶의 어떤 목적의식과 삶의 비전과 사명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고 탄탄한 대로를 간다라면 그것 역시도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니까요. 좋겠죠.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여러분이 기꺼이 감당한다라면 더 삶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굳이 그렇게 불안하게 남들이 다 서 있는 길에서 언제 내 차례가 오나 하고 몇 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제 불확실한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서 전쟁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정형화된 스펙보다는 비정형화된 학습과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중요시 여겼다라면요, 비정형화된 그리고 수치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그것을 진짜로 좋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뭐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어떤 전공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스포츠도 예술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대가가 되신 분도 있지만 정말 좋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에 빠져서 대가가 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업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밖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매진해야 되고요. 기업들도 학교 밖에서 어떤 경험을 열정적으로 해봤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학교의 전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일을 하는데 안 되나요? 아니요, 되죠. 그렇다면 더 깊숙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전공 분야의 부분들. 저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간에 특히 방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금방 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금방 허비하지 말고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면서 여러분이 경험으로,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시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0, 50대 중년들 대상으로 특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곤 하는데요. 만일 다시 20대로 되돌아간다라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거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실컷 놀고 싶다.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다시 삶을 한번 궤도로 끌어올려 보고 싶다.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40대 때는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안한 그 20대, 30대 치열하게 삶을 산다라고 해도 다시 제 삶의 궤도로 돌아올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금의 삶에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내 모든 지혜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고 몸만 20대라고 하면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 50대가 넘어가니까요. 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 다시 20대가 되고 싶다.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연애할 때 이 친구랑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헤어지면 또 어떻게 될까? 막상 사귀면 그렇고요. 취업이 될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게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폭풍우 같은 격정이 일어나는 시기고 그것이 어쩌면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절정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기를 너무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지 마시고 격정적으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공이 이제 영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영어를 못했었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영미문학 교수님이셨는데 한 3시간씩 영시를 읽어줍니다. 그럼 동기생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다 꾸벅꾸벅 이렇게 줍니다. 그 교수님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돋보기 이렇게 끼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봅니다. 그럼 다 거의 다 자고 있으니까 탁자를 치면서 이놈 새끼들 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해운대 안 가봤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바다 가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런 백마가 들어오는 이런 열정이 이 시에서 안 느껴지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와 저라노 어디 아프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그 교수님의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아마 교수님의 말씀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어디로 가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조금 더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온전하게 저는 전소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꿈을 따라야 할까요? 현실을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사사분면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꿈하고 현실하고 그러면 최적은 1, 2, 3, 4로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과 현실 딱 적합한 이런 걸 따르는 이사분면에 있는 게 최고죠. 그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꿈도 현실도 아닌 3분면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꿈이냐 현실이냐 이 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꿈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햇립만큼이나 고민이 되실 건데요. 근데 꿈을 따를 때 원칙은 저는 꿈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꿈을 따라야 되는데 꿈을 따를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 진짜 경제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분 나이가 안 될 때가 있고 경력이 안 될 때가 있고 여러분 전공이 다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조건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면 할 수 있어요. 남의 이목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꿈을 따라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랬거든요. 연극 일을 했는데요. 정말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35년을 하니까 끝까지 하니까 한국 내에서 상이란 상은 다 입을 정도로 극단을 이루는 대표가 되었고 프랑스에도 매년 공연을 나갈 정도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현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실을 따르다 보면 이게 위축되는 거예요. 특히 현실을 따르는 사람이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이것만 했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일수록 좀 삶의 의미를 내가 스스로 누구도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부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 나의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시면 좋고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 4분면이 남는데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일입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졸업하면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요. 대충 일을 하고 대충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챙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친구들보다 연봉은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일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현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제 사명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이사분면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거다 저거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못 따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했던 목표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결국은 내 사명과 소명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교수님이라면 초가실 장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두에 어떻게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이야기로 나눌지, 그러니까 나의 이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시는 대화를 해야 되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로 맞추시는 것이 첫 번째로 초점 맞추기 대화법이고요. 두 번째가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이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에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꿈꾸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미래의 부분들, 그 다음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까지 이제 가능성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실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까지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애 요소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걸 생애 장벽이라고도 하고 진로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장애 요소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장애 요소는 없앨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더 다른 것을 강화시키거나 제거시킬 수 있다면 제거를 시키거나 누군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 내담자에게 물어보고 그 스스로가 이제 그걸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이 맞자가 마무리입니다. 당연히 마무리는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마 상담이 아주 잘했다면 학생들이 대체로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프로세스상 이것이 이제 강의하고 다른 거거든요. 강의는 산탄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본다라면 상담은 스나이퍼거든요. 명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찔러야 될 때 그때 제대로 찔러야지만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보가 많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아마 교수님들이 아주 내가 상담을 잘했군 하고 뿌듯하실 때가 있고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했든 못했든 중요한 것은 실행행동 계획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돌려보내시면 안 되고 잠깐만 이렇게 세우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A4 용지 반장이라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좋았던 자기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진로 계획이든 취업 계획이든 나는 학교 생활 계획이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의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학생이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의 머릿속에 결국은 남게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계획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 저절로 그것을 이제 몸에 익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그런 실행 계획을 요구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저는 채점을 할 때요, 상담해서 그 실행 계획을 낸 친구들에게 0.5점이나 1점 정도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상담하시면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문제를 풀어나가는 프로세스거든요. 초과, 실, 장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물을 앞으로 많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과제물이라고 안 하고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업을 수행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 수집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분야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최고죠. 여러분 과제물로 보면 선배의 과제물을 획득하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대로 카피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의 방식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뭐 레포트를 파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편집하고 구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정보를 누군가 빨리 취득하면 중요한 시대가 있었지만요. 이제는 정보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분류하고 편집하고 재구성하고 목적에 맞게 기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과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학점을 조금 더 올리는 게 중요하냐, 내가 장기적으로 뭔가 배움이 일어나고 내가 변화해 나가는 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적을 맞추시고 취업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 삶의 행복을 누리든 간에 목적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획입니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나면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PR이나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아이디어를 시작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깥으로 세상에 어떻게 팔리거나 수익으로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비수익이라고 하면 비영리라고 하면 세상에 어떻게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프로세스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업 역시도 기업의 생존을 살리기 위한 생산과 서비스, 제품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더 좋은 것은 어디 있을까? 더 좋은 제품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는 어디일까? 끊임없이 정보를 찾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기획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알려나가는 작업을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결과가 좋았다면 무엇 때문에 결과가 좋았는지 여러분이 이걸 기록을 해야겠죠. 당연히 프로세스가 안 좋았다면 무엇이 안 좋았는지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신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굉장히 쉽게 공부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살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지 않을까. 제 명함에는 이렇게 별표 형식으로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아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찾는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부터 이해를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 인생에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출발지를 잊지 않아야지만 다시 올 수 있으니까요. 자기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나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를 보실 수도 있고요. 워크넷에 가시면 직업 가치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직업 흥미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자기 탐색을 위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가, 삶의 이제 목적과 방향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뚜렷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적이 뚜렷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럽죠. 태풍도 진로가 있는데 나는 진로가 없어. 이러면서 고민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상의 목적이라도 이제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1, 2학년 때, 저학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쌓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2, 3학년이 된다라면 이때부터 이제 직업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경제 뉴스도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가, 채용 공고를 보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를 들여다보시고 거기에서 맞는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4학년 2학기에 취업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는 학점이 0.01이 안 돼서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도 안 된 학생이 있었고요. 심지어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를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저학년 때 그런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기업을 간다라면 ncs.go.kr에 반드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요. 공기업을 안 가더라도 여기에 직무가 1000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4000여 가지 직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go.kr 가셔서 직무 탐색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워크넷입니다. work.go.kr 가시면 그 어떤 사이트보다도 직무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마케팅을 검색하시면 100가지에서 200여 가지가량의 직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분하게 그냥 포털 사이트에 가가지고 마케팅 직무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직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딸랑 질문하고 검색해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쪽의 날개라고 하는데 직업과 더불어 성공입니다. 내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어떤 세속적인 돈을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겠지만 그거는 그들의 성공이겠죠.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제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이제 이때 쌓아 나가야겠죠. 그 마지막이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어떠냐면 이 단계를 다 없애버린다. 굳이 왜 그렇게 살아? 바로 행복으로 직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어떤 인생을 하나의 건축물로 바라볼 때요. 뽀대나는 그러니까 지붕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을 쌓는 거죠. 행복으로 바로 직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단단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진로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무너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단단하게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일 힘들 때는 수도 없이 많았죠.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렸을 땐 가난이었죠. 버려진 버스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대학생 때는 봉제 공장 직공으로 이제 낮에는 다니고 밤에 이제 야간 대학을 다녔죠. 가난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이제 싫었었는데요. 겉으로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으면 좀 의지력이라도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자세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죠. 부모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30 이제 넘어가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또 가난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은 이제는 나의 몫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몫이었죠. 그게 무능한 아버지 그런 원망이 있었던 건데요. 어쩌면 나도 무능하게 내 아이에게 이런 가난을 물려주고 무능을 물려주지 않을까 그런 각성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빨리 20대에 깨달았다라면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좀 바꿔나가려고 했을 건데요. 제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가난하고 무능하고 의지력도 없고 영원히 불행할 거야. 제가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대로 불행한 삶을 30대까지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그것도 중반이 되어서야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내가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전세 살고 있었지만 그 다세대 빌라에 그 주인의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자산이 그렇게 생각하면 10억이 있는데 저는 자산이 해봤자 전세가 4천만 원이 있는데요.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한 권을 쓰고요. 조그마한 직장에 있었지만 난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친구는 학습지 교사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그 나 마찬가지죠. 자산이 4천만 원이 있는 사람인데 재산이 30억 넘어가는 사람에게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성실하게 정말 자신감 있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꾸준히 나아간다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요. 책도 10권 이상 쓰게 되고 방송도 이렇게 저렇게 한 고정방송만 3년 정도 했었거든요. 10여 년 넘게 했었고요. 또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학생들이 자랑한다라고 싫어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저는 이루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아마 각자가 마주친 역경이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 역경을 향해서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아가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뛰어넘고 또 우리 사회도 훨씬 더 여러분들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나가겠습니다.